반갑습니다. 제가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MBA 때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어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구글 내에서는 저희가 팀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라는 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자원봉사 같이 원래 본업 외의 시간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인사 문제 같은 게 특히나 있을 때 그들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재밌는 일을 해오면서 이제 한 몇십 팀들을 봐왔고 그리고 이제 본업 구글 외에서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이노베이션 앤 리더십이라는 코스를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1년짜리 코스를 2시간으로 줄이다 보니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래도 오늘의 재밌을 것 같은 내용으로 제가 골라봤는데 혹시나 많이 아쉬우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더 아쉬우시면 끝나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끝나고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제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과연 리더십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좀 웜업하는 느낌으로 포스트잇 하나 집어주셔서요. 리더십이 있는 리더의 예시를 사람을 한 2-3명 정도 적어주시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 굉장히 대단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현존하는 스티브 잡스는 현존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하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냥 사람 이름만 먼저 적어주시겠어요? 그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종대왕 제가 예시로 들려했는데 세종대왕 나왔고 이순신 장군이 여러 번 나왔네요. 히딩크 감독 오랜만에 듣습니다. 여기 근데 주로 같은 테이블에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조금 컨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분이 먼저 쓰신 오바마, 잭 웰치 이순신 장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만델라 씨도 몇 번 나왔고 네, 그러면 다른 이제 요거 쓰신 포스트잇은 가운데에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테이블 가운데에 놓아주시고요. 그분들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생각난 리더인 이유를 다른 포스트잇에 적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히딩크는 이래 했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게 포스트잇 사이즈가 작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유를 쓰지 않아 주셔도 돼요. 네. 겸손, 낮추는 자세, 뭔가 남들에게 귀 기울이는 자세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로 있었죠. 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또 있었던 것들은 뭔가 겸손이 있었고 공감도 꽤 많이 나왔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이 리더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리더십의 종류는 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리더의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는 리더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약간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고자 먼저 이런 액티비티를 권유를 드렸는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와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도 되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략적인 리더십도 있고 이런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은 주로 겸손한 리더십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나르시스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한 액티비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 나르시스트의 개념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얼굴을 쳐다보다 죽은 거기 스토리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나르시스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다룬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잭 웰치도 아까 리더 중에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또 누가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계속 있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 리더라고 예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나르시스트 리더라서 그들은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중요하고 그래서 나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과 이런 리더의 특성에서 리더십으로 발현될 수 있는 뭔가 포텐셜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래서 나르시스트 리더십의 특징은, 제가 원래는 이거 제가 수업할 때는 원래 글로 다 드리고 숙제로 드리고 읽어오시면은 확인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 리더십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밀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고, 그러면서 카리스마, 그걸 이제 완전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건 그것과 같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관중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류를 나르시스트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요거의 단점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할 수도 있는데, 나르시스트 리더의 단점. 그쵸. 그 주관이 있고 밀어붙이는 게 반대로는 독단적일 수 있고, 뭐 독불장군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떤 단점? 네? 그건 이제 나르시스트의 관점으로 보면 본인이 외로울 수 있죠. 그쵸. 본인은 너무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그쵸. 공감 형성이 어려워. 공감 형성은 왜 어려울까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아, 본인은 약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그런 경향 아닐까요? 그래서 네, 약간 너무 자기의 생각은 옳고, 근데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니까 조금 외로운 것과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죠. 후계자 육성이 안 돼요. 후계자 육성은 왜 안 될까요? 본인이 워낙에 그 주관이 또렷하고 또 장악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럴 때 왜 후계자 양성이 잘 안 될까요? 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닮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본인 기준이 되게 높으니까 그거에 맞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네. 단점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해 보일 수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나르시스트 리더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추진력? 그쵸. 나는 옳으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니까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 나르시스트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레드테일? 약간 관료적인 사회? 그건 왜 그럴까요? 너무 사회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변화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내재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아니야, 이게 맞아 하고 오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정체일 수도 있지만 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수렁에 빠진 차를 끄집어내듯이 굉장히 강한 토크가 필요할 때 쓰지 않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걸 굉장히 나이스하고 옆에 사람 말도 들어주는 사람은 왜 그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모든 게 우리 n분의 1로 결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보통인데 좀 강하게 끌어가야 그럴 때는 해결할 수 있다는 뭔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뭔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나가야 할 때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더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연구에서도 뭔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나 상황 속에서는 빠르게 디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르시스트 리더십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필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험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레벨 5 리더십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연구를 해봤을 때, 리서치를 해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석세스풀했던, 가장 성공적이었던 회사들을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리더가 레벨 5 리더십이었다. 그 레벨 5 리더십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본인이 아니라 남들을 더 케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성공을 하면 남의 탓이고 실패를 하면 제 탓인 거예요.
실패를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데 성공을 하면 아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이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겸손하고 좋은 의미로 남 탓을 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 또 단점이 뭘까요? 장점부터 시작할까요? 장점이 좀 더 쉬우니까. 이 리더십의 장점은 뭘까요? 동기부여? 왜 동기부여가 되나요? 어쨌든 뭐 그 어떤 경영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닌 다른 팀원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결과치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네네네. 같이 하는 어떤 동료들의 어떤 뭐 동기가 뭐 촉발이 되지 않을까. 그쵸. 같이 6명이서 일을 했는데 매번 리더가 이건 내가 잘해서 성과를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덜 될 텐데 이걸 만약 우리 6명이 으쌰으쌰해서 잘 해내서 됐는데 리더는 항상 그 크레딧을 나한테 돌린다면 그러면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까요? 다른 동료들을 이제 존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쵸. 본인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자유롭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갈 거야. 되게 좋은 포인트죠. 내가 아까는 후계자 양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내가 없어도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니 그럼 요거 반대로 이런 리더십의 약간 단점은 뭘까요? 아쉬운 점? 의사결정이 늦다. 응? 의사결정이 늦다. 의사결정이 늦다. 그쵸? 모든 사람들 의사를 다 듣고 있으려면 당연히 늦을 수 있죠. 강한 추진력이 안 될 거. 추진력 부족이 있을 거죠. 그쵸. 뭔가 이게 맞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확실히 딱 정해서 그것도 결국 결정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하지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대입을 해보면 이런 리더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연 이걸 많이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경쟁 사회, 경쟁 사회인 건 왜 어려울까요?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데 파악하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게 그게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남들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뭔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드리면 제가 수업했을 때 이제 듣는 학생들이 이제 Z세대인데요. Z세대인데 이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이기적이게 태어났고 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살펴본 게 겸손 이런 같이 대응해서 봤던 게 나르시스트 리더십이었는데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이 없으면 왜냐면 겸손할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밸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다룰 텐데요. 공감에 대한 연구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공감의 종류에 3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cognitive empathy, 머리로 하는 공감. 하나는 emotional empathy, 감정으로 하는 공감. 그리고 하나는 empathic concern, 자기가 공감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걱정해주고 싶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cognitive empathy 같은 경우는 누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너무 아플 것 같아. 머리로 이해를 하고 쟤는 정말 아프고 그러면 제가 많이 걸어가는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emotional empathy는 그 상황에서 쟤 너무 아프겠다. 어떡해 나 너무 슬퍼 하면서 같이 슬픈 거.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같이 정말 공유하는 그런 공감이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다리가 아프구나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밥을 해먹기가 어렵겠네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행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제가 하나 요거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요거는 큰 포스트잇에 쓰셔야 될 텐데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옛날에 수학 수업에 내심 외심 하는 거 살짝 생각나실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12시, 4시, 8시 있을 곳에 이렇게 틱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12시, 4시, 8시 살짝 틱.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달려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테이블에 그래도 한 명만이라도 계시면 네. 여기까지. 네. 4등분하라는 쉬운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4등분을 하라고? 네, 4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공감 능력은 어떤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는 머리로 하는 공감은 굉장히 잘해요. 그거는 거의 4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들어가 있는데 감정으로 하는 공감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거는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삼각형은 살짝 찌그러진 삼각형이 되겠죠. 위쪽으로 많이 찌그러진. 이렇게 본인을 한번 찍어주시고 삼각형을 그려봐 주시겠어요? 약간 저희 무슨 C가 거의 다 제일 높으신 것 같은데 손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C가 제일 높으신 분? 12시. 그 다음에 이모셔널 쪽이 높으신 분? 네, 거의 이모셔널이 높으신 분들끼리 테이블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위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른쪽이 제일 높으신 분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 저희가 공감이라 하면 흔히들 그냥 아까 누구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그게 이제 공감이고 뭔가 주로 감정적인 공감만 공감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공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형태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 요 다음 액티비티로는 Most Respectful Interpretation 이라는 액티비티인데요. 요것도 포스트잇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이제 다 가져가고 계시네요. 요거는 이제 공감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공감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저랑 비슷한 사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랑 비슷하게 반응한 사람은 공감하기 쉽죠. 왜냐면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근데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은 뭔가 나랑 다른 사람, 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안 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울지? 이러면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머리로 공감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의도가 이해가 안 될 때 공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공감을 하기 쉬울 때 해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은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공감 능력이 높은 건데 저희가 그 단어 중에 Most Respectful Interpretation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왜 저러지? 라는 행동을 했을 때도 정말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 가장 respectful하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의도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건데 너무 재밌겠죠. 이 얘기 제가 친구한테 했더니 자긴 정말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질문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평소에 누군가가 이 행동을 하면 난 너무너무 싫다. 그게 특정한 사람이어도 되고요. 이 룸에 있는 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정말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제 말을 항상 끊는 거예요. 제가 말만 하면. 그리고 말만 하면은 아니다. 어쩔 때 끊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남자가 했는데 그 말은 듣고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차별하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나? 라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를 저는 해석을 했던 건데 그거를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 너무 많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나 봐. 가 하나가 있었고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나 봐.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는 알아듣고 내가 말했을 때는 못 알아들었나 봐. 아니면 내 컴퓨터 스피커가 정말 좋지 않나 봐. 왜냐면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 스피커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잘 안 들리나 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좋은 해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 예시를 들으시면 감이 오시나요? 이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 액티비티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약간 그 정도 되면 이제 손절하고 이미 아닌 사람은 아닌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 그 의도가 아닐지언정 조금은 더 관계 개선에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히 말해봅니다. 네, 저 마지막 액티비티로 요 공감 내용 중에서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결국 공감을 하려면 그 사람을 정말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말 열심히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사실은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거에 같이 추임새도 넣어주고 맞아 하기도 하고, 근데 맞아 나는 이렇기도 했어 하고 내 얘기를 넣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저희가 익숙한 대화 방식인데,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누가 얘기한다, 근데 내 얘기 빨리 까먹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액티브 리스닝은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리딩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팔로잉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대화를 할 때 리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내가 리딩을 하면 더 재밌고, 내가 뭔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웃으면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팔로잉을 할 수 있을까가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더 집중을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고, 누가 뭐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거기 맛 없는데, 뭐 그거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래도 되나? 라고 이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 것. 요 4개 중에 3개만. 네. 요 3가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간단해 보이고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이거를 살짝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테이블에 6명씩 계시죠, 주로. 그러면 2명씩 짝을 지어주시고요. 그러면 질문은, 미션은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뭐 먹었고, 뭐 맛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겠죠. 가는 동안에 너무 멀어서 귀찮았다라든지. 그 이야기를 2분 동안 하셔야 돼요. 밥 먹는 거 가지고 2분 동안 너무 길죠. 하지만 2분 동안 꾸역꾸역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들으시는 분은 그 이야기를 2분 동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체인지를 할게요. 제가 이거 시간까지 잴 테니까요. 잠시 짝 정하셨나요? 짝 정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 잠시만, 제가 시작하면 그때 한 분이 먼저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스톱하면 반대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시는 분은 무조건 액티브 리스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 내가 듣고 있다는 표현은 하되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아까 얘기한 3가지를 지키면서 하는 거죠. 네, 준비 시작. 먼저 말씀하세요. 미팅이 여러 개 있어서 점심 건너뛰었어요. 또 집에 쌓은 바나나를 신지역구역 먹으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차를 타고 다음 미팅 장소로 갔기 때문에 어떡하지? 저희 1분 30초나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분 어려워하시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깜짝 퀴즈. 지금 말씀하신 분 얘기를 기억해서 그분께 다시 해주시겠어요? 30초 동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요.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제가 기억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네. 잠깐 다시 돌아와 주시면, 그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 그 파트너분이 굉장히 잘 기억했다 하시는 분. 잘 못 기억했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던가요? 그러면 반대로 가기 전에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답답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들으니까 잘 들리는구나 싶으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듣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점심을 못 드셨다는데 그럼 평소에는 드세요라고 묻고 싶기도 하고 그럼 어제는 드셨어요라고 묻고 싶기도 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안 묻고 기다렸더니 저희가 2분을 채워야 되므로 알아서 어제 점심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 리스닝 엑서사이즈를 원래는 조금 더 딥한 주제로 하면 더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뭐 꿈이 뭐야 라든지 이런 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직 친분이 별로 많이 없으신 관계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가벼운 주제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액티브 리스닝을 해주고 이해를 받는 것만으로 엄청 트러스트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어야 되고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고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맞다고 생각하던지 뭔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러스트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트러스트 관계야말로 정말 공감처럼 한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리로라도 공감을 해주는 게 가슴으로 공감을 못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처럼 이러지 않게 너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 사람처럼 이런 감정을 느끼진 않을 것 같지만 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하지만 너가 왜 이러는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제 그분이 심리학 교수였던가?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일본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웃긴 게 모든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단어 하나만 알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루호도였어요. 나루호도라는 거는 일본말로 그렇구나.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거 나는 이해 못하겠고 너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화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루호도 아하 너는 그랬구나.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럴 수 있지.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싸우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게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다른데 그냥 다른 거에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agree to disagree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